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합리주의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태도입니다. 극단적으로는 합리적이면 어떠한 과정도 용납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시대로 들어가기 전 1800년대는 이 합리주의가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합리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 1821년에 쓰여진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정확히 2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입니다. 러시아 뒷골목에 위치한 5층 집, 좁고 냄새나는 다락방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학교는커녕 월세가 밀려있는 이 누추한 하숙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느 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어느 노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노파는 물건을 받고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 주인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노파에게 낡은 은시계를 담보로 돈을 더 빌리려 방문한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는 노파의 표정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이 노파에게 사람은 다 돈을 위한 관계일 뿐이었죠. 노파는 그의 은시계의 가치를 어처구니 없는 값으로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싫으면 그냥 나가!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노파만 보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의 기생충이다. 이 노인은 가난한 사람의 돈을 갈취해 자신만 배부르게 사는 기생충과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그 끔찍한 생각들을 점점 구체화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휘청휘청 쓰러질 듯 걷다가 어느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왠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자 이미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남성은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런저런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학생이지요? 난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마구 떠들어대는 남자를 보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제대로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 아시오? 물론 아주 빈털터리가 되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아주 모욕적이지요. 지금 내 모습이 짐승 같지 않소? 내 아내는 귀하게 자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만나서 완전 인생이 꼬였죠. 나는 매일 술을 먹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치웠으니 말이요. 덕분에 아내는 얼마 전 폐병까지 걸렸지 뭐예요. 참 한심한 남자군요. 이 남자에게는 소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폐병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술집 여자가 되어야만 했죠. 그런데도 이 못난 아버지는 딸이 벌어온 돈으로 매일 술이나 먹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저런 자기 한탄의 소리를 짓거리던 남자는 갑자기 술을 못 이겨 쓰러져 버렸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며칠 후 라스콜리니코프는 골목을 지나가면서 어느 상인과 전당포 노파와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엘리자베타, 내일 7시야. 절대 잊지 마. 나머지 말을 들어보니 내일 저녁 7시부터 노파가 혼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운명이야. 어떤 수를 써도 이렇게 쉽게 일을 풀 수 없을 거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노파에게 갈취당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칼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인류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지만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자신이 실행할 행동들을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날 7시가 되자 라스콜로니코프는 노파의 시선을 분산시킬 소품들과 돛기를 숨기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전당포는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자신을 본 사람은 없었고 2층에서는 인부들이 페인트를 칠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재빨리 5층 현관에 다다랐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문을 두드립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노파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엽니다. 나 뭐야! 안으로 들어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에게 돈을 빌리러 물건을 가져왔다고 하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녀가 한눈판 사이에 도끼를 꺼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라스콜리니코프도 정신이 혼미했지만 노파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는 노파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집안의 괴짝 안에 있던 금부치와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노파의 여동생인 리자베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노파를 보고 맙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언가를 판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자베타 역시 도끼로 살해하고 맙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노파는 인류의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세상에 이로울 거라 여겼지만 착한 리자베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리자베타를 죽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리자베타는 대의를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빗장이 걸려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는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갑니다. 4층까지 내려오는데 갑자기 또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열려있던 4층 문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자 다시 재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자신을 본 사람은 확실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으며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새 식은땀과 악몽에 시달린 라스콜리니코프를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인 숙의 한 여인 나스타샤입니다. 그런데 나스타샤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소환장이 왔어요. 경찰이 보자는데요. 아,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자신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벌써 어떻게... 그는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있을 리 없어. 그래, 가보자. 난 단지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벌레를 하나 죽였을 뿐이야. 가는 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현기증과 오한으로 비틀거리며 겨우 도착합니다.
경찰서의 한 사무관이 그를 보더니 집주인이 방세를 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며 어서 빨리 갚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네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관과 경찰서의 경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전당포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2층에서 일하던 페인트공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내려갔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나가면서 4층에 잠시 숨었던 사실 말입니다. 2층에는 페인트공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페인트공이 그때 노파의 집 안으로 빗장을 걸고 숨어 있다가 도망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땀을 흠뻑 흘리며 정신을 차리자 경관은 이 남자가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황급하게 경찰서를 빠져나왔고 집에 도착한 그는 며칠 동안 고열과 오한으로 의식이 혼미한 채 누워있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난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옷을 입더니 죽은 노파의 전당포로 갑니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더니 정말이군요. 5층에 이르자 노파의 집은 내부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빗자국이 없어졌군. 바닥을 닦았어. 그런데 일꾼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일꾼들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비틀거리며 길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달리는 마차를 피하지 못하고 말에 밟힌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얼마 전 술집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주정뱅이 마르멜라 도프였습니다. 누구도 이 남자를 어떻게 도울지 모르고 있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부축하며 소리칩니다. 누가 의사를 불러주세요. 손은 내가 내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도착한 의사는 가망이 없다며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르멜라 도프는 사경을 헤매다 그의 큰딸인 소냐를 찾으며 말합니다. 소냐, 날 용서해다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곧이어 아내 카체리나의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장례식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자식들과 함께 통곡을 합니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고인의 장례 비용을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세요. 이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월세도 밀려 경찰서에서 서약서까지 작성했던 그였는데 말이죠. 그 돈은 바로 전당포 노파를 죽이자마자 챙겼던 돈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전에 노파에게 저당 잡힌 물건을 찾으려면 이 사람에게 가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노파의 살인사건 담당자인 포르피리 예심판사를 찾아갑니다. 간단한 인사 후 포르피리 판사는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파에게 물건을 맡긴 사람은 전부 만나봤어요. 당신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려 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군요. 포르피리는 음흉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장은 요동을 치며 생각합니다. 나를 찾았다고? 혹시 알고 있는 건가? 저 웃음은 뭐지?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대해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쓴 논문까지 이미 읽어본 상태였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쓴 논문을 읽으면서 만약 누군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당신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그 질문은 정말 송곳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사람은 당신의 논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포르피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쯤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전당포 노파를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리자베타의 죽음만 아니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웠던 일이 왜 자꾸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이성의 합리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 아닐까요? 그 합리성과 양심의 차이를 라스콜리니코프는 아직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마차 사고로 죽은 마르멜라도프의 큰딸인 소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파를 죽이기 전 골목길을 배회했던 것처럼 방황하다가 소냐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마음속에 소냐에 대한 궁금증과 막연한 연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냐는 늦은 밤 문 앞에 와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방에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리자베타가 준 것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리자베타. 그리고 소냐는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다니. 소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와 리자베타 모두 라스콜리니코프 자신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소냐, 미안하지만 저에게 성경을 좀 읽어줄래요? 특히 나사로의 부활 부분을 부탁합니다. 소냐는 영문도 모른 채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 나오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긴 한숨 끝에 말합니다. 난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냐는 왜 그러세요? 저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당신은 절대로 더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에게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냐의 방에서 뛰쳐나온 라스콜리니코프는 밤새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냐가 준 십자가를 쥔 채 몸을 숙여 돼지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 자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있었던 두 개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창조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씨, 즉 양심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레닌이 그 땅을 장악하며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화를 위해서라면 과정은 무엇이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폭동이든 살인이든 그들에게는 공산주의 자체가 합리성이었죠. 지금 북한처럼 말이죠. 그곳은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인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요? 그러나 1820년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러시아에 만연한 이 합리주의의 허구성을 죄와 벌로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